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았어요. 아주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안에 아버지도 가정적이고 능력 있으시고 어머니 어진 현모양처셔서 부모 역할 맡은 바 다 해주시니 자식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더랬죠. 허나 이렇게 완벽한 저희 가정에도 슬픈 사연이 하나 있었답니다. 제가 보낸 사연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흔들린 데 관련이 있게 되어 굳이 설명하자면 제게는 쌍둥이 동생들이 있었어요. 사이좋게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그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크게 변을 당해서 둘 다 저 세상으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대로 혼절하시고 말았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더랬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었습니다. 남동생, 여동생이 쌍둥이라서 그런지 밝고 나대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수학여행 때 용돈 타령을 하길래 제가 둘 다 나란히 쓰라고 과외비 받은 걸 반반씩 나눠 봉투 속 안에 주었거든요. 아직도 좋아하던 목소리와 환하게 웃는 앳된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누나, 고마워. 내가 수학여행 가서 진짜 괜찮은 거 하나 있음 기념품으로 사다 줄게. 아, 엄마 아빠 것까지 챙겨야겠다. 난 됐고 엄마 아빠 것도 됐어. 가서 신난다고 까불지 말고 몸 조심해서 돌아와, 둘 다. 아유, 또 잔소리. 엄마 아빠보다 언니 잔소리가 더 심한 것 같다니까. 언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아, 빨리 수학여행 가고 싶다. 친구들하고 티 맞춰 입기로 했는데 내가 가서 사진 보내줄게. 동생들은 둘 다 잔뜩 들떠서 수학여행을 기대했고 저는 이미 말만한 덩치에 어른이나 다를 바 없는 모양새로 눈빛을 빛내며 여행에 두근거리는 모습이 어른인 척 하지만 아직은 영락없는 애구나 싶어 피식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언니 말 들으라고 한마디씩 하시며 기대하는 쌍둥이 동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행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 동생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이미 싸늘하게 식은 그 아이들의 손을 만졌을 때 그 슬픔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두려워질 정도였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저는 처음 겪었고 그 아픔을 알기에 두 번 다시 그 슬픔을 겪고 싶지 않았기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었더랍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결벽증에서 편집증까지 생겨버려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 일하는 저를 예민하고 까칠하게 보았고 그건 곧 제 고과에도 반영이 되어 승진에 타격을 주게 되었더랬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몇 번이나 확인하는 강박 증세로 인해 저 또한 괴로웠고 끝내 회사를 그만두고는 평소 취미를 살려 꽃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화분만 보더라도 마음이 안정되며 숨을 쉴 수가 있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먹고 살기가 여의치 않아도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가끔 화분을 사러 드나드는 손님과 연이 되어 저는 제 인생에서 없을 법한 결혼이라는 것도 하게 되었네요. 처음에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소중한 가족이 생기는 것이 강박적으로 싫어서 미안하다고 좋게 거절했는데 남편은 그때 제 손을 잡고 이리 말했어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 나는 절대로 네 동생들처럼 가지 않을 거고 내 손금 보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고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자. 내가 반드시 너보다 오래 산다고 약속할게. 남편은 그리 말하고 제게 건강검진서 같은 것도 떼어오며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나 남은 자식 좋은 조건으로 보내고 싶어 했던지
어울리지 않는 욕심을 처음부터 부리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저와 달리 유년 시절이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부모님께서는 그 문제를 제일 신경 쓰여 하셨더랬죠. 남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신 후 몇 번이나 어머니가 바뀌었는데 새 어머니들이 모두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갔기에 얼떨결에 배가 다른 동생이 2명이나 더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였는데 남편은 아무래도 이복 동생들이다 보니 같이 자라면서도 이 동생들에게 그닥 정이 많질 않았고 동생들 역시 각각 함께 살기만 했을 뿐 가족들이 아니라고 그저 갈 곳 없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동거인쯤으로만 여기며 여지껏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모두들 그 원망을 인생을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았던 아버지에게 돌리며 그 누구도 가진 후 돌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준 적도 사랑을 받은 적도 없었던 사람들끼리 제각각의 인생을 살았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 꽃이나 화분을 많이 좋아했던지라 제 단골 손님이 되었던 거고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제게 호감이 생겨 난생 처음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나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저를 택했다는 그 말이 저를 움직였더랬죠. 동생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희 가족은 많이 불행하고 슬펐지만 시간이 흐르면 산 사람은 다 사는 법인지 그래도 가족끼리 잘 지낸 편이었어요. 저는 겨우 부모님을 설득한 후 그 사람과 결혼을 조촐하게나마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여태 번 돈으로 샀다던 작은 원룸을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가 5년 내에 아파트로 꼭 이사하게 만들어 줄게. 딱 5년만 고생하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 벌어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저는 사실 그닥 물질에 큰 욕심이 없었기에 어디서 살든 상관이 없었지만 그 사람은 내게 잘해주고 싶었던지 저희 부모님께도 절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듯 약속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잡은 후로 그 사람은 참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원래는 목소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 사무실을 열게 되며 제대로 된 인테리어 사업을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대출까지 얻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노심초사하기는 했어요. 행여나 그게 잘못될까 싶어서 거기다 대출이 다가 아니라 남편이 성공할 수 있다고 염치 없지만 투자를 좀 부탁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설득해 1억을 빼서 남편에게 주었거든요. 빚지고서 사업한다는 게 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고 아내로서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밤낮으로 목표를 삼은 대로 열심히 일하더니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 큰 일감을 많이 따내게 되어 공사를 많이 맡게 되었어요. 집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신축 빌라 내부 공사, 가게,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하게 되니 이게 입소문이 나서 전반을 어우러 실력 있는 곳이라 소개되어 단골이 생겼던 거지요. 그 덕에 2년 정도까지 일감이 잡히게 되었고 남편은 아무리 물 들어올 때 노져낸다고 하지만 이 신뢰를 통해 자신의 명예까지 얻고 싶었던 것인지 한 달에 몇 건 이상은 공사를 받지 않았고 대신 가격을 높이긴 했지만 실패 없고 꼼꼼하고 마감이 탄탄한 업체 이미지로 끌었습니다. 더 대단했던 건 연예인 집 공사까지 맡게 되었는데 그게 잘 되어서 연예인이 소문내주고 하니 남편은 더욱더 목수로서 인테리어 사업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더랬죠. 이름이 있고 나니 서로 지인을 맺으려 했고 남편 주위에는 실력 있는 작업자들이 몰려 남편의 사업 구상은 그야말로 대성공, 목표는 진작에 이루게 되어 저는 아담한 빌라에서 60평 되는 대형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었던 저희 부모님께는 이자를 2배를 쳐서 2억을 갖다 드렸더랬지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저를 믿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선뜻 돈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 잊지 않고
처가 부모님을 제 부모님으로 모시면서 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잘하고 두 분께도 꼭 효도하는 좋은 사유가 되도록 할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성공을 당연히 제 일처럼 기뻐하며 잘 되었다 좋아해 주셨고,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토록 반대하고 사위 뒷담화하며 맘에 안 든다 할 때 언제고, 용돈이며 여행이며 너무나도 잘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아들 이상으로 예뻐하셨습니다. 뭐 어쨌든 잘 되었으니 저도 기뻤고,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도록 초심이 변하지 않길 바랬는데, 남편이 잘 되니 이제 저더러 쉬라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이제 꽃가게 정리해. 집에서 화분들 키우면서 편하게 살자. 일해주는 아줌마도 고용하고 이제 아이도 갖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 좋겠어. 저도 그맘때쯤 가게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남편의 뜻대로 가게를 정리하며 아끼던 화분을 가져와 집안에서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막 써댔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일해주는 아줌마까지 고용하며 저더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명품으로 치장한 뒤 우아하게 삶을 즐기라 했지만, 아무리 남편이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목수일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먼지 다 뒤집어쓰며 버는 남편의 돈을 어떻게 그리 막 쓰겠나요. 저는 남편이 쓰라고 준 제 용돈을 모아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고, 남편이 가끔 자금이 빵꾸나거나 모자랄 때 여유자금으로 쓰라고 얹혀주었습니다. 그리 되니 남편도 제게 감동받고 저를 완전하게 믿으며 돈을 제게 다 맡기기 시작했지요. 남편이 그간 얼마 버는 줄 몰랐는데 그대로 번 돈을 제가 관리하고 남편은 용돈만 받아서 쓰게 되니 얼마나 남편이 많이 버는 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근검전략하며 살게 되었지요. 그날도 저는 마트를 가질 않고 2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손수 싱싱한 제품들을 장을 봐왔는데, 알뜰 주부로서 좀 싸게 사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지 눈이 환청을 일으킨 건지 멀리 있던 손을 흔드는 남녀가 얼추 예전에 저 세상으로 간 제 쌍둥이 동생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제서야 그 정체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결혼식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수님은 결혼하실 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형님이 굉장히 잘해주시나 봐요. 형님 요새 사업 성공해서 잘 나간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형수님 이제 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으니 제가 다 부럽습니다. 남편의 이복 동생들이란 걸 알자 가슴이 뭔가 아쉬움이 남았던 건 왜였을까요? 만약 내 동생들도 살아있었음 얼추 그들의 나이와 비슷했을 법했을 텐데, 잠시나마 그들로 하여금 잊고 있던 제 그리운 동생들이 떠올랐기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던 걸 애써 감췄습니다. 이복 신우랑 시동생이 사이가 대면대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우리 집에 둘이 나란히 와서 남편의 사업 성공을 운운한 채 저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쩐 일로 찾아왔나 싶어서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둘이 나란히 온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저는 돈 얘기구나 싶어서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이복 형제들하고 친하지 않고 결혼 후에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크게 정이 있질 않고 동생이라고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허나 저는 그래도 엄연히 시누이고 시동생이기 때문에 그 예의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마땅히 대접할 게 없었지만 남편과 저를 찾아온 손님들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기에 껄끄럽기는 했지만 저는 아가씨랑 도련님에게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아가씨 도련님은 고급 인테리어와 장식에 주위를 살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입을 쉬 다물지를 못했네요. 와, 오빠가 잘 나가긴 진짜 잘 나가나 보네요. 사업 뜨면 순식간에 돈 번다더니만 이렇게 잘 살면서 이복 동생이라고 동생인데 어떻게 제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딸랑 부주 10만 원만 줄 수 있는지 참 오빠가 너무하기도 하네요. 아가씨 결혼했어요?
언제요? 청첩장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신우이가 결혼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부주를 준 것을 보면 분명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저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청첩장 같은 건 보여주지도 않았다지요. 본인도 가지 않은 상태로 아가씨 말 맞다나 그래도 이복 동생도 동생인데 딸랑 부주 10만 원만 한 게 좀 너무하다 싶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름도 알려져서 사업가로 대박을 쳤는데 저와 저희 부모님께는 용돈이다 뭐다 퍼다 줄 정도로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어떻게 동생들한테 옹졸할 수 있나 새삼 놀랍더라고요. 신우이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신우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졌고 부랴부랴 집안에 있는 현금을 찾아서 100만 원 정도 아가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조금만 살펴보고 관심 가졌더라도 아가씨 결혼하는데 못 가진 않았을 텐데 이거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족하지만 일단 받아주세요. 제가 마음 불편해서 그러니 꼭 받아주면 좋겠어요 아가씨. 신우이는 봉투 속에 담긴 100만 원을 거절했지만 제가 계속 주머니에 넣어줘서 겨우 받았습니다. 아가씨는 자존심이 상하고 제가 오해할까 봐서였던지 돈을 받으면서도 이런 말은 잊지 않더이다. 나 절대로 돈 몇 푼 받으려고 언니네 집 온 거 아닌 거 알죠? 그냥 간만에 이사했다 해서 언니도 보고 싶고 오빠도 한번 볼 겸 온 거예요. 조카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조카는 없나 봐요. 혹시나 조카 있을 줄 알고 저 과자 박스랑 과일도 사왔거든요. 신우이는 끌고 온 조그만 경차에서 정성껏 준비한 과일과 과자 박스를 내미는데 저는 고맙다며 기꺼이 받고 정말 용건 없이 찾아왔냐고 제게는 솔직해져도 된다고 되물으니 그제서야 신우이가 조심스레 말을 텄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이가 얼마 전 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참에 기술을 배워볼까 싶어서 좀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오빠 생각이 나서 오게 된 거예요. 괜찮으면 우리 남편 월급 최소한으로 줘도 되니까 일 좀 가르쳐 주집사 부탁하러 왔어요.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그이 손기술 나쁘지 않고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하러 온 거였어요. 신우는 머뭇거리며 그제서야 본 목적을 말했고 저는 사실 신우이와 이렇게 오래 맞닿은 적이 없어 신우이의 성격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지만 적어도 염치 없고 되바라진 사람은 아니었네요. 생각보다 바르게 자란 시동생과 신우이를 나란히 보자니 저 세상 간 제 쌍둥이 동생이 생각이 났고 울컥 감정이 솟으려는 걸 겨우 억누를 때 시동생이 분위기를 틈타 자기 볼일을 얘기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사실 염치 없지만 돈 얘기하러 온 거 맞습니다.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해볼게요. 저도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는데 제가 워낙 능력이 없고 연이은 사업 실패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예요. 저 빚만 갚을 수 있게 돈 좀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와 안 사람은 그렇다 쳐도 빚쟁이들이 저희 애들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니 제가 아비로서 자식에게 면목이 없어 그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신우이 얘기는 제가 어떻게 남편에게 해볼 수 있다 쳐도 시동생 부탁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라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